자, 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강의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내년에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를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강의라도 보통 한 번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굳이 제가 두 주에 나눠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강의들은 그냥 대표님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 신상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이 내용을 위반하시면 처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를 편성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하실게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지난주 강의 복습 보시면 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고 사업장 노무 분쟁 이슈 다뤘었고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서류 알려드렸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종류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피해 사례 업주분들 피해 사례 알려드렸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처벌 내용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포괄임금 산정제가 뭔지 알려드렸고 최저임금 변동 현황 알려드렸어요. 최저시급, 최저일당, 최저주급, 최저월급 계산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요거 최저시급, 최저일당, 최저주급, 최저월급 계산할 때 중요한 숫자 뭔지 생각나시죠? 예, 시급 곱하기 209시간, 그래서 209라는 숫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다가 4.345를 곱해야 주로 바뀐다는 거, 그거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이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그럼 매년 작성해야 되냐, 이거.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진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내가 저런 피해를 안 입는가. 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로계약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되나? 과연 되나? 나는 면피가 되는 건가? 그런 거 알려드리고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Q&A 그렇게 해서 종합정리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강의가 끝나면 우리들은 이제 근로계약서 하고 여러분들의 그 신변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 잘못 작성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이제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사업 안정의 첫 번째 요소는 노무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는 게 제일 처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도 와서 뭐 노무 서류 봐주겠다. 노무사 영업을 막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노무가 중요해요. 자, 오늘도 카카오 상품권이 이벤트로 나가는데요. 오늘 몇 분 참석하셨냐면 현재 저희 팀장님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8분, 그죠? 8분, 8분에 대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받으실 대표님들. 여기다 이제 8 하고 추첨할게요. 저기 그 줌에 참가자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하겠는데 이승숙 팀장님하고 이현덕 팀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에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상품권 당첨 받으실 분은 누구일까요? 7번 최성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최성민 대표님 축하드려요. 제가 운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성민 대표님 축하드려요.
아, 정일의 대표님 좀 늦게 들어오셨네. 아깝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할게요. 최성민 대표님은 저한테 카톡 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안 까먹고 카카오 상품권 발송해 드립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되나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사업장 노무 분쟁 이슈 빅4.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빠르게 해봅니다. 포괄임금 산정제라는 이슈 때문에 사업장 분쟁이 생기고 임금체불 분쟁, 부당해고 분쟁, 퇴직금 미지급 분쟁. 이래서 이게 대표적인 네 가지 이슈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그 분쟁이 생기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2년에는 포괄임금 산정제로 인해서 수많은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포괄임금 산정제 기준이었다. 그래서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다시 복습하면 이런 서류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임금체불 분쟁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연월차 사용대장. 네, 이거 필수 서류예요. 네, 지금 이거 없으시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보통 급여명세서 그다음에 급여대장 이거는 이제 세무사들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또 올해 11월부터 의무 지급 대상이 돼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죠, 보통. 연월차 사용대장. 예, 연월차 사용대장이 보통 없으세요. 그래서 연월차 사용대장 꼭 구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부당해고 분쟁에 대비해서 갖춰야 될 서류가 해고 예고 통지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서와 함께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서, 30일 전 예고 통지서, 그리고 해고하는 날 해고 통지서, 그다음에 사직원 받아 놓으셔야 돼요. 사직원 안 받으시면 나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 사용 사용자가 나를 임의로 해고했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황당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서류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건 오늘 이런 서류들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제가 다 드릴 건데 오늘은 강의 후기를 단톡방에 그냥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그냥 강의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참석한 분들 전부 그다음에 멘티 일기 분들 전부 근로계약서 필수 서류, 근로에 필요한 노무 필수 서류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변의 위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블로그에 후기 안 작성하셔도 되고 그냥 단톡방에만 간단히 강의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서류는 모두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위반의 최대 분쟁이 보통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이거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해요. 대부분.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최저임금 위반이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준수, 그 다음에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조퇴시키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 요런 것, 그 다음에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그 빈도순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임금체불이 사실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체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임금체불 들어오는 경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없어도 되는 게 시간외 근로수당. 왜 연장 근로수당 하면 150%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게 4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연차 수당도 굳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 다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5인에서 9인 사업장은 이거 다 있으셔야 돼요. 다 있으셔야 되고, 취업 규칙은 10인 이상일 때부터, 취업 규칙은 10인 이상일 때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그라미 친 것들을 구비하지 않으시면 처벌이 된다는 거. 네. 아시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노무 분쟁에 의한 사업주 피해 사례 지난주에 봤던 거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해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자기가 퇴직하겠다고 했는데도 소명 자료 없으면 고용주 패소율 99%. 그래서 뭐 받아놔야 될까요? 지난주 복습만 치고 요거 예방하려면 뭐 받아야 되나요? 카톡방에 좀 써주세요. 10개월 근무하고 나간 놈이 부당해고로 나를 진정했어요. 내가 이거 면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당해고에 대한 면피 서류. 카톡방에 좀 써주세요. 부당해고에 대한 면피 서류. 카톡방이 왜 이렇게 잠잠하나? 퇴직계? 아, 잘 모르신다. 사직원. 그렇죠. 사직원. 3개가 있었죠. 3개. 네, 좀 아까 들었어요. 바로 5분 전에 들었는데. 사직원. 네, 사직원 맞아요. 셋 중에 하나가 사직원이었죠. 그렇죠. 해고 통보, 해고 통지서.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홍혜성 대표님이 2개 맞추셨네. 사직서 한 달 전. 그렇죠. 그 한 달 전이 뭐예요? 한 달 전? 이주빈 대표님? 한 달 전? 그렇죠. 해고 예고. 네, 해고 예고. 그래서 해고 예고, 그다음에 해고, 그다음에 사직원 3개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거 있으면 이런 황당한 일을 안 당하십니다. 이런 황당한 일. 이 악덕 고용주도 문제인데 악덕 근로자도 문제예요. 예, 워낙 그 어려우니까 애들이 진짜 철 모르는 애들이 나가서 이런 걸 한다니까요. 노동청에 가가지고. 네, 악덕 근로 사용자도 문제지만 악덕 근로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용주의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소명 자료는 네, 사직원, 그다음에 해고 통보서, 해고 예고 통보서 3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편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노동청의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 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통지서. 그다음에 만약에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됐다 그러면 2달치 월급 줘야 돼요. 2달치 월급 줘야 되고 해고 예고 수당. 그다음에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당연히 사직원 확보해 주셔야 되고. 노무 분쟁에 의한 사업주의 피해 사례 따른 거 보면 경기도 요양병원 사례 월급에다가 퇴직금 포함해서 준 거 이거 있었죠. 절대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돼요 법으로. 그래서 1년마다 퇴직금 정산했던 건 이게 다 무효. 그래서 이거 퇴직한 직원이 전 직장 상대로 노무소송해서 퇴직금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라. 그래서 2억 8천 배상 나왔고 폐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 사례,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 원장과 강사 간의 분쟁 사례. 이 강사가 불성실하게 수업했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졸고 교실 한 구덩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수업 진행하고. 그랬는데 22개월간 근무했고 합의 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월급 마지막 달 월급 180만 원 받자고 내용 증명 발송했는데 이때 줬으면 됐어요. 근데 원장이 너무 괘씸해서 안 주고 버티다가 소송 간 거죠. 원장이 패소했고 강사가 이겼어요. 원장 피해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네, 합의금 2천만 원에다가 변호사 선임비 1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볼게요. 이거 봤죠? 제일 황당한 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근무 시간이 이렇게 주 25시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6시 근무, 토요일은 8시에서 4시 근무, 주 52시간 근무.
퇴직 후에 간호사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자 노무소송. 제가 그랬죠. 이 회사는 아 퇴직 환송회도 해 주고 퇴직 선물까지 줬다고 원장이.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동생이 교통사고 났는데 이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체불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이거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짤탱이 없이 다 줘야 됐죠. 그래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1,868만 원, 그다음에 임금체불 중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830만 원, 임금체불 중에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220만 원, 그래서 사업주 배상액이 2,918만 원을 배상했어요. 임금체불로만. 거기다가 변호사비 양쪽 변호사비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서 더하니까 4천만 원 정도.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뭐가 또 있었어요?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도 안 받았다. 뭐 이런 사직금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퇴직금 263만 원. 거기다가 이거 2년치 2년하고 2개월 한 569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라. 그다음에 부당해고. 사직원은 안 썼으니까 부당해고로 또 걸어서 789만 원에다가 원직 복귀까지 했죠. 그렇게 총 배상액이 얼마였어요? 5,276만 원.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근로계약서는 안 썼다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더라. 그다음에 처벌 내용 한번 보면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 처벌받지 않으시려면 네,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내년 2022년도에 최대 이슈가 될 포괄임금 산정제.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개념이 뭐냐면 네 월급이 얼만데 거기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다 포함해서 우리 월급 얼마에 퉁치자. 이런 게 포괄임금 산정제예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포괄임금 산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만근 시 하루에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하루치. 그게 주휴수당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용이에요. 알바도 적용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나누기 209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통상임금의 시급이. 그래서 기본급이 내가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300만 원 나누기 209시간 이렇게 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겁니다. 시급이. 그 시급을 기준으로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배운 거 기억나시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해도 된다. 그냥 100%만 줘도 된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마이크를 최계순 대표님이 마이크를 켜놓으셨군요. 자,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150%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한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얘는 해당 시간만큼만 속한 시간만큼. 만약 12시에 퇴근했다. 밤 12시에. 그럼 2시간 되겠죠. 여기는 이 앞에 줬던 거에 50%를 추가 지급해야 돼요. 150% 줬더라도 50%또 줘야 돼요. 그렇게 됐고요. 최저임금 변동 현황 우리 알아봤었죠. 이렇게 2013년 10년 전에
4,800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9,160원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2배로 뛰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최저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7%더라. 최저시급, 일당 주급, 월급 계산법 이렇게 해서 209시간이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되고요. 1개월은 4.345 주고 30.4171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209시간이더라. 그래서 4.345랑 209시간은 반드시 알아야 될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209시간, 그래서 최저시급 9,160원, 내년 최저시급 9,160원 계산하면 최저 일당이 73,000원, 최저 주급이 36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저 월급은 209시간 곱하면 191만 4,440원. 네. 191-4440, 191만 4,440원. 내년 최저임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급 따로 구하고 주휴수당 따로 구해서 더하면 191만 409원, 409.6원 나오는데요. 요거 그냥, 이게 원래 정답인데 그냥 209시간 곱한 얘를 표준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얘도 원래 정답이지만 요 191-4440을 따라간다. 네, 그래서 최저 월급 계산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이렇게 쭉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뭐는 알아야 된다? 4.345랑 209 얘는 알아야 돼.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할 때 209시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해서 주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제조업들도. 이런 데는 최저 월급 191만 원에다가 연장 근로수당 주 12시간 합쳐서 나온 71만 6천 원을 더해야 돼. 네. 그래서 263만 원이 최저임금이에요. 네. 주 52시간 사업장은 263만 원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63만 원이 주 52시간 사업장은 263만 원이 최저급여더라. 그래서 요거 위반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부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나갈 건데요. 이거는 숫자로만 하다 보면 이제 지루해요. 강의가 너무 지루해져서 제가 Q&A 위주로 이렇게 꾸몄고 필수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해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이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표님들이 우리 사대보험 직원 3명인데요? 우리 사대보험 직원 2명인데요?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노무소송을 가시면 근로자 수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예, 그 일용직이랑 알바생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근로자 수에다가.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 산정하는 기준은 사대보험 가입 인원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인원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상시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 네, 내 사업장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사업장에 항상 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그럼 거기에 알바 또는 일용직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판례에 의하면 알바생이든 일용직이든 상시 근로자에 다 포함시켜라.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직접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니에요. 자, 정규직. 정규직은 당연히 상시 근로자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다른 점이라면 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고용 기간은 2년 이상 2년으로 한다. 뭐 1년으로 한다. 6개월로 한다. 이런 걸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은 없는 거 아시죠? 비정규직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정규직이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알바,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시 근로자에 들어가요. 자, 제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회사 사람인데 파견 근로자. 우리 회사 사람인데 도급 근로자, 용역 근로자. 그러니까 외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외주. 뭐 프리랜서 외주를 주거나 외주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거나 그런 용역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일을 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가서 딴 회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급 용역 근로자는 우리가 우리 회사 일을 하지만 4대 보험을 우리 회사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외시켜요, 일단은. 근데 이 제외시키는 것도 또 제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은 파견 근로자랑 도급 용역 근로자는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원 수는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직원 수는 상시 근로자 기준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채팅창에 질문. 예, 제조업인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도급업체 소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게 이제 상시 근로자 수의 그 분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 보험을 하청업체에서 들잖아요, 보통 용역업체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근로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 그 상시 근로자 수에는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여기 도급 용역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따르고 우리 회사의 사규와 내훈을 따르고 우리 회사의 어떤 결제 라인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 회사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은.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김국현 대표님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봐주세요. 먼저 답은 드렸어요. 그래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1인 이상, 뭐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이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도대체 뭔 기준이야,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인 거예요. 1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이상은 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이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아셔야 돼요. 원래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나누기 가동일수예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예, 저도 이거 보면 헷갈려요. 뭔 소린지.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인원 계산 사례 볼게요. 매일 4명의 직원이 한 달에 22일 동안 일했어요. 예, 휴일, 공휴일,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4명의 직원이 22일간 일했다면 연인원은 88명이에요. 그죠? 연인원. 1개월 동안의 연인원. 연인원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일한 인원이 아니에요. 연속해서 일한 인원. 그래서 연인원은 88명이에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는 88명 나누기 22일. 그러면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4명이 21일이랬으면 당연히 88명이고 88명을 21로 나누면 4명이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명의 인원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알바생이 2명이 왔다 가고 일용직이 3명이 왔다 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고용주와 가족은 제외합니다. 가족은 원래 뭐 사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이모 아들은 성이 다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건 원칙은 그래요. 사촌 이내의 혈족은 가족이라고 쳐요. 근데 어쨌든 고용주와 가족은 제외합니다. 성이 틀리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계순 대표님이 자꾸 음속으로 해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자, 가동일수. 가동일수를 보면 정규 근무 시간은 당연히 가동일수에 들어가고 연장 근로한 날, 휴일 근로한 날 모두 포함해서 가동일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직원이 나왔다가 토요일 날 2명 근무하고 일요일 날 2명 근무했어요. 그럼 가동일수는 7일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외. 5인 이상인 기간이 50%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여도 5인 이상으로 간주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계산했더니 4.4명이야. 예를 들어서 4.4명의 근로자가 나왔는데 5인 이상이 근무한 날 수가 전체 근로일수의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4. 몇 명인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 예외 조항 꼭 아셔야 돼요. 불리한 예외 조항이죠.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질문. 자, 이제 Q&A로 가볼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사업장의 일주일간 연 인원과 가동일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명이 근무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은 3명씩 근무했어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5명, 토요일 일요일은 3명 근무했어요. 보통 음식점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뭐 아니면 무슨 전시하는 곳 이런 데 많아요. 이런 근무 형태. 이렇게 된 거죠. 일요일 날 3명, 월요일 날 5명, 화요일 날 5명, 수요일 날 5명, 목요일 날 5명, 금요일 날 5명, 토요일 날 3명. 이렇게 근무한 거예요. 표처럼. 자, 가동일수는 7일이에요. 그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직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동일수는 7일. 연 인원은 5명이 나온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5일. 거기다가 3명이 나온 날 이틀. 그래서 6일. 합하면 31명입니다. 31명. 연 인원 일주일간의 연 인원이 31명이에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31명 나누기 7일 하면 4.4명인데 그럼 5인 미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 5명이 근무한 날이 5일이잖아요. 전체 7일 중에 5명이 근무한 날이 5일이어서 기간이 50%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인 이상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돼요. 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줄 알고 이것저것 막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이거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과태료에다가 네, 경찰 수사받고 노동청 불려가고 네, 근로감독관 앞에서 막 싹싹 빌고 뭐 아주. 자, 그래서 상식 근로자 수 계산 실무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빨간 날은 법정 휴일인가? 이거 다들 궁금하시죠? 이거 빨간 날은 그래 빨간 날은 과연 법정 휴일인가? 볼게요.
자, 법정 휴일이 뭐냐면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만근했을 때 1일에 유급 휴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일반 직장일 때 일요일. 왜냐하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는 데도 있으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 어쨌든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요일과 매년 5월 1일 얘만 법정 휴일이에요. 이날은 수당을 안 주거나 근무를 강요하면 구속돼요. 네. 그래서 어기면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럼 빨간 날이 법정 휴일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럼 빨간 날은 무슨 날일까요? 법정 휴일이 아니면?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 네, 거기는 공휴일이라 그래요. 이주빈 대표님, 그렇죠. 공휴일. 법정 휴일과 공휴일이 달라요. 근데 이 공휴일도 원래 명칭은 법정 공휴일이에요.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경 대표님, 임시 공휴일 같은 것도 유급 휴가인 거지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휴일, 법정 휴일과 공휴일이 있는데 이 공휴일도 원래 명칭은 뭐라고요? 법정 공휴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공이 뭐냐면요. 이 공이 관공서의 휴일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쉬는 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원래 공휴일이에요. 뭐 한글날, 제헌절 뭐 이런 거 다 쉬잖아요. 그러게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일반 사람들은 안 쉬어도 돼요. 헷갈리셨죠? 네.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법정 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은. 빨간 날은. 자, 그럼 힌트. 여기서 이제 머리 좋으신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거를 무급 휴일이란 말이지, 공휴일이. 쉬면은 무급인 거예요. 안 나오면. 빨간 날 안 나오면 유급 휴일이 아니고 무급 휴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정해놔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자, 노사 합의로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 또는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아니면 무급 휴일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근로계약서에다. 네, 이게 제일 확실하신 방법입니다. 그럼 면피할 수 있어요. 모든 소송에서 자유로워요. 근로계약서 이걸 써주시면. 따라서 연차가 15개잖아요. 예,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 무슨 소리냐? 노사 합의로 빨간 날은 무급 휴일로 한다. 단 연차 15개를 무급 휴일에 적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어 공휴일을 유급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휴일을 무급 휴일로 해 놓은 다음에 그날 쉬면 원래 급여를 안 주는데 그날 연차 쓴 걸로 하는 거예요. 연차 쓴 걸로. 연차 쓴 걸로 쳐 버리면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라는 게 적용된 걸로 보는 거예요.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네.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이게 2017 년도부터인가 의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7 년도부터 많은 업장들이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를 썼어요. 특히 노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를 써서 아니 그럼 공휴일도 쉬고 연차도 15개 쉬란 말이야? 라는 말이 안 나왔죠. 예. 사업 노무사가 다 알아서 해 줬으니까. 근데 이제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다 쉬게 해 주고 또 매달 또 월차라고 또 다 쓰게 해 주고 알고 봤더니 월차가 12 개가 아니고 15 개네. 연차네 명칭도. 그래 가지고 연말에 3일 더 쉬게 해 주고 네 이런 이렇게 몰라서 막 쉬게 해 주는 세상 자비로운 사업주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급 무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합의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무조건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예. 5인 이상 사업장은 이거 연차 휴가 대체 합의제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공휴일은 그냥 유급 휴일이야. 예 내년부터. 근데 조건이 있죠. 5인 이상 사업장. 예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연차 휴가 대체 합의제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를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김민경 대표님 질문, 어,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선거일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휴일이에요. 근데 5인 이상만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에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선거일을 연차로 까려면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를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써 놓으시라고. 네. 그러면 연차 15개를 써도 됩니다.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선거일. 그런데 전체 공휴일을 다 연차로 까면 너무 좀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노무사가 보통 10일 이내로 쓰더라고요, 요즘에. 1년에 10개. 1년에 연차 15개 중에 10개만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로 쓰고 나머지 그냥 유급 휴가로 쓰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어쨌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거 법정 휴일,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 우리 앞에 법정이란 말 안 쓰고 보통 공휴일이라고 쓰는데 공휴일은 누가 쉬는 날이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그래서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럼 1년에 52주니까 52개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렇게 해서 53개가 있는 거예요. 법정 휴일이.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 공휴일은 빨간 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급 휴일, 그다음에 유급 휴일. 이걸 서로 구분해야 된다. 이 페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를 해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간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차가 1년에 15개예요. 그러면 사용 안 했어요. 연차 다 쓰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연차를 어떻게 써요?" 그러면서 연차를 안 쓴 거예요. 이거 보상 어떻게 해 주는지. 이제 이거예요. 미사용 연차 휴가. 아 1년 차, 입사한 지 1년 차는 연차 휴가가 없어요. 대신에 한 달 만기할 때마다 1 일의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년에 11 개의 연차 휴가가 있어요. 1년 차, 1년 미만에. 그럼 1년 만근을 하면 이제 15 개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계약직이 있어요. 1 년을 만땅으로 근무했어요. 1월 1 일부터 12월 30 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이 사람은 연차 휴가가 몇 개 생긴 거예요? 토탈. 매월 발생하는 11개. 그리고 만근했을 때마다
12월 31일 지나자마자 딱 발생하는 15개. 이렇게 해서 26개의 연차 휴가가 있는 거예요. 1년 계약직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죠? 이게 뭔 소리야? 무조건 15개, 15개가 생긴다고? 네, 맞아요. 1년 만근을 하면 15개가 생겨요. 미리 생겨요. 네. 내년에 쓰라고 나오는데 이미 발생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하나 쓰는 게 아니라 그건 1년 미만일 때. 1년이 넘어가면 1월 1일부로 15개가 팍 생기는 거예요, 휴가가. 그래서 이것도 또 분쟁의 대상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오타네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임금이 뭐냐면 그냥 일당. 예, 일당. 연, 연차 하루에 일당 하나 지급해야 돼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수정할게요, 제가. 강의하면서 오타 나오면 바로바로. 임급이 아니고 임금이에요. 1년 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해 주셔야 돼. 이게 뭐냐면 연차 좀 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 너 연차 아직 10개 남았거든. 빨리 써. 올해 가기 전에 다 써야 돼. 안 그러면 나 이거 연차 수당 안 줄 거야. 너 연차 다 안 써도 5개가 남아도 나 연차 수당 안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으면 사업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차 15개 쓸 수 있다고 해주고 쓰든지 말든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만 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요게 뭐냐 도대체. 그거는 연차 유급 휴가 소멸 6개월 전에. 소멸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보통 7월 1일 되겠죠. 7월 1일에 7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몇 개가 소멸 예정이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7월 초에 근로자한테 야, 너 연차 휴가 몇 개 남았어. 이거 연말까지 안 쓰면 소멸돼. 너 소멸돼도 나 보상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그 다음에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언제 가겠습니다, 휴가를. 사업주랑 합의해야 되죠. 회사 바쁠 때 가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바빠 죽겠는데 가겠다고 휴가 내면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사업주한테는. 그래서 회사 바쁠 때랑 겹치지 않게.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죠. 근로자가 개기고 있어요, 안 내고. 사용 계획을 제출하죠. 나 연차 모르겠어요, 바빠요. 그러고 안 내요, 계속. 그럼 사용자가 소멸 2개월 전,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강제로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돼요. 너 연차 5개 남았거든. 12월 26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12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쉬어. 회사에 나오지 마. 강제로.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쉬어. 그래서 화요일 날 출근해.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사용 시기를 통보해 줘야 돼요. 이러한 조치 후에 소멸된 휴가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 안 입으려면 이런 조항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환은 다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카톡방에만 강의 잘 들었다, 뭐 엑셀런트 해요, 뭐 이런 거 잘 좀 써 주세요 좀. 저도 좀 홍보자들 좀 쓰게. 자, 아셨죠?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해 주시면 보상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죠. 아니 그러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썼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럼 매년 1월 1일 날 작성해야 되나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 사항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새로 작성해야 된대요. 네. 법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이 변동하거나, 그럼 임금이 변동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대.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하거나, 네, 월 209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었는데 그게 막 변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바꿔야 돼. 다시 바꿔서 작성해야 돼. 재작성. 그다음에 휴일. 매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기로 했는데 이게 바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쉬기로 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바꿔야 돼.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언급을 근로계약서에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그런 조치들을 안 하면, 네, 안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앞에 말했던 연차 휴가 사용 촉진 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 조건이 바뀔 경우. 근로 조건이 바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매년 최저임금 급여를 주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주는 사업장 정말 많죠. 우리 사업장이 매년 최저임금만 준다. 그러면 사실 매년 근로계약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매년 변하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매년 변하니까 근로계약서도 매년 써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에 300만 원이라고 그냥 써 있는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차피 나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굳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법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 그러니까 노무사들을 통해서 실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교부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한 번만 작성하고 그다음에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에만 사인하도록 이렇게 실무를 진행합니다. 그, 그 노무사들을 고용하시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인데요. 호봉제 사업장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되나요? 네. 연봉제랑 호봉제 차이 나시죠? 아, 모르시나요? 연봉제는 이 사람의 직급에 상관이 없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그냥 너 연봉 얼마, 내년 연봉 얼마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호봉제는 회사 사규에 대리 뭐 사원 1호봉, 사원 2호봉, 사원 3호봉. 그래서 대리로 진급하면 대리 1호봉, 대리 2호봉, 대리 3호봉. 이렇게 급여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직급별로. 그게 호봉제예요. 취업 규칙에 별도의 호봉 승급표를 작성하고 추가해야 돼요. 네, 호봉제 사업자는 취업 규칙에 별도의
호봉 승급표를 작성해서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상기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봉제를 따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작성하는 거예요. 입사할 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상기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봉제를 따른다. 이렇게 써주면 나머지 임금은 취업규칙에 있는 호봉 승급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잖아요.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굳이 호봉제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복잡하게 취업규칙까지 구비해가지고 호봉 승급표 따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에 부서를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도 넣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그 사람의 직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무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아니 인사부에서 일하다가 총무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에 부서를 변경할 수 있음. 이 조항 하나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서 이런 걸 해주시면 모든 조항에 대해서 이제 면피가 된다. 결론. 연봉제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1회 작성하시고 그 이후로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호봉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호봉 승급표를 추가한 다음에 추가 작성은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둘 다 연봉제든 호봉제든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시고 그 이후에는 매년 연봉계약서로 가름한다. 이쪽은 호봉 승급표를 취업규칙에 쓰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김민경 대표님, 만약 연봉제로 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찌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직전 3개월 평균급여 그거잖아요. 그거 곱하기 근속연수. 네. 그건 연봉제랑 호봉제랑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잠시 채팅창에 질문들을 써주세요. 제가 지금 물을 다 먹어서 물을 잠깐 떠올게요. 물 떠오는 동안 대표님들 그 여기까지 들으시고 의문사항을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잠깐 물 떠와서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녀왔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자, 그럼 강의 이어갈게요. 자,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위법이 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임금, 그죠? 임금이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 그리고 얼마를 줄 건지 이거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얼마, 뭐 얼마, 무슨 수당 얼마, 무슨 수당 얼마 이거 그 다음에 임금의 계산 방법
시급은 얼마로 하고 곱하기 209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계산 방법. 그다음에 지불 방법. 뭐 계좌로 이체한다 아니면 뭐 현금으로 준다 뭐 어떻게 누구 통장으로 입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그다음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근데 이런 보면 이런 거 대부분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그다음에 휴일.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어도 돼요. 휴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 5일 근무제를 한다 그러면 이틀을 휴일로 하는데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이죠. 유급휴일은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직장일 경우에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죠. 네, 그래서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죠. 근데 그게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휴일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 연차 휴가에 대한 언급을 근로계약서에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일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1개씩 발생한다. 그러면 입사 첫 달, 입사 첫 달 월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달을 만근해야 1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입사 1년 차는 1년 차에 11개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입사 첫 달은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썼다. 그럼 다음 달 거 땡겨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1년 차 때는 11개의 연차 휴가,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 휴가,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부터 2년씩 하나가 증가해요. 그래서 3년 차가 3년 차가 지나면 4년 차부터 16개의 연차 휴가. 그다음에 또 2년 지나면 17개의 연차 휴가. 또 2년 지나면 18개의 연차 휴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고요. 그러면 근속 연수가 뭐 40년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차 휴가가. 그래서 연차 휴가의 맥스를 25일로 정해 놨어요. 그래서 25일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를 꼭 써야 돼요. 그런데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런 문구를 넣으면 돼요. 단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에 부서를 변경할 수 있음 이라고 쓰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가 바뀌어도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꼭 숙지하세요.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법 다시 또 볼게요. 자,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건데요.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을 부여한다. 발생 원로부터 1년간 사용하다. 즉, 연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예, 1년 차일 때. 그다음에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1년 지나면 소멸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예, 소멸한다. 그런데요. 1년 지나면 내년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다툼, 법정 다툼이 있을 때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봐요. 원래 1년 동안 안 쓰면 내년에 없어지는 건데 법적으로 분쟁이 붙으면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15일 부여해야 돼요. 보시면 첫 달, 입사 첫 달은 1개월 개근해야지 하루도 안 빠져야지 유급휴가 하루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80% 이상만 출근하면 유급휴가가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연차. 그다음에 1년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 1년짜리 계약직. 연차 휴가 몇 개 줘야 된다고요? 네, 26개. 1년 미만에 11개,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 그렇게 해서 26개의 연차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26일을 쉬라는 게 아니라 26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26일치의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요거 꼭 유의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는 매 2년마다 하루가 가산된다. 그리고 맥스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맥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맥스는 25일이다. 연 15일, 그 다음에 2년마다 1일 추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금방. 여기 밑에 쭉 내려왔네. 이건 너무, 이건 제가 문단 편집을 잘못했나 봐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걸 좀 문단을 줄여서 그리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 네. 그렇게 해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하면 2년 차가 돼도 그냥 한 달에 하나,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작성 실무 또 볼게요. 자, 아래 이 다음 밑에 나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과연 2022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래 근로계약서 내용은 2022년 내년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목 기본급 150, 식대 10만 원, 상여금 20만 원, 유류비 2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다 합쳐서 월급이 220만 원이에요. 이거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내년은 191만 원이잖아요. 최저임금이. 근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이거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왜 위반인지 써주세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아시는 한도 내에서. 네. 뭐 오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네. 재미삼아 한번 써주세요. 이주빈 대표님 주휴비가 없다. 네. 주휴비 네. 그다음에 정은경 대표님 기본급이 적다. 김민경 대표님 기본급에 문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홍혜성 대표님 비과세 항목이다. 네, 비과세 항목이죠. 식대 유류대 포함 위반. 네, 식대랑 유류대를 포함하는 건 위반이 아닌데 얘가 계산에서 빠지죠. 최저임금 계산에서.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대부분 맞히셨어요. 자, 일단 이주빈 대표님이 말씀하신 주휴비가 없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라. 네,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휴수당 언급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은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본급이
150만 원이라서 내년에 기본급 얼마예요? 아니, 기본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191만 원이죠. 그러면 기본급과 뭐를 더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최저임금 위반인데요. 왜 위반인지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 산정 시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그게 식대, 유류비, 연구활동비. 예, 이거는 비과세 소득이라 그래서 근로자가 월급을 받았는데도 얘는 빼주잖아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라고. 그래서 이거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려요. 근로소득세를.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식대, 유류비, 연구활동비는 빠져요. 예. 그래서 식대 10만 원, 유류비 20만 원, 그다음에 연구활동비는 여기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0만 원이 이 220만 원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금, 직책수당,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도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아니고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니고 연월차 수당도 아니고 연장근로 수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여금이 2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책수당도 20만 원 돼 있죠. 그리고 연월차 수당은 여기 없어요. 연장근로 수당도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40만 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20만 원을 받고 있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7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지금 통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기본급하고 지금 똑같아졌죠. 그죠? 기본급하고 통상임금하고 똑같아졌어요. 150만 원.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위반이 아닐까? 그걸 지금 알아봐야 되죠. 저희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위반이 아닐까? 아니 220만 원이나 주는데 그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네. 원인은 근로계약서에 있어. 이렇게 막 나눠 놓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나눠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용지원금 신청할 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뭐 그런 고용지원금 신청할 때 이렇게 나누라고 해 놨거든요, 고용센터에서.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퉁쳐 가지고 220만 원 그러면 항목 나눠 놓으라고 빠꾸가 발려. 근로계약서 다시 쓰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써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여금과 직책수당 있잖아요. 상여금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그냥 설날이나 추석에 늘 상여금이 나왔다 우리는. 그러면 그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여금은 설날이나 그 추석에 주는 그런 일상적인 상여금, 전 직원 다 주는 상여금이 아니고 전 직원 다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얘가 요번에 특별히 잘해서 얘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이 아닌 거죠. 그럴 경우에 상여금이에요. 모든 상여금이 아니고. 그러면 직책수당도 모든 과장이 직책수당이 똑같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통상임금이에요. 그냥 기본급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책수당은 아 연구소장이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장인데 얘만 연구소장이에요. 그럼 연구소장에 대한 직책수당을 얘만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얘는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누구나 공평하게 주면 그건 통상임금이에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얘만 주겠다 그러면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0만 원이
이 빼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서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2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최저임금 위반을 안 하려면 월급을 220만 원보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얘 기본급을 191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월급을 260만 원을 주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근로계약서를 이 사람한테 주는 급여의 변동 없이 어떻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될 것이냐. 예,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변경 후의 세부 내역을 볼게요. 요렇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본급을 200으로 올리고 식대 10만 원, 비과세 소득이니까 해 줘야죠. 근로자한테 이것까지 세금 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류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요렇게 비과세로 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기 나머지 여기 상여금에 있던 직책 수당에 있던 거는 다 이쪽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20만 원을 주면 똑같은 220만 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쓰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상여금, 직책수당 이런 건 아예 빼버리세요. 아예. 아예 없는 수당이라고 치시고 지금 우리 회사에는 근로계약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여금, 직책수당 이런 거 빼버리세요. 아예.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세요. 근데 식대 유류비를 뺐을 때 기본급이 180만 원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런 곤란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식대 제로, 유류비 제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다 해서 여기에 191만 원 이상을 맞춰야 돼요. 얘가 원래 받는 급여가 200이면 아니면 이 친구가 받는 금액이 19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대 10만 원, 유류비 10만 원을 빼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급을 195만 원을 해 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빵빵빵빵 이렇게. 이거 세무사들이 기장할 때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세무사들 그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할 때 급여명세 작성하고 급여대장 할 때 이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이거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세무사한테도 주지시켜 주시고 요렇게 작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 없이 최저임금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 다시 한번 식대 유류비는 10만 원씩 해 줬어요. 연구활동비 빵. 그래서 20만 원. 상여금 빵. 직책수당 빵. 연월차 수당 없죠. 항목에. 연장근로수당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220에서 200을 뺐더니 20을 뺐더니 200만 원이 돼서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요렇게 풀어서 쓰니까 좀 이해되시죠? 자, 이거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 이거 지금 첨예한 이슈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소득자예요. 우리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출근해. 같이 퇴근해. 내가 오더를 줘, 항상. 그러면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기본급이 없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를 뗀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사업 종속성이 뭐냐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업무 오더를 내가 내리는가. 그냥 단순 외주를 줘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결과물만 받을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시시콜콜 따지는 거죠. 너 어디까지 진도 나갔니? 어디까지 개발했니? 코딩은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되면 사업 종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3.3% 공제할지라도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가. 이거. 우리 회사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인데 다른 직원이랑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가.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일해야 돼라고 하면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자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중에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가. 이게 그 아침에 조회도 하고 그러니까 다 사업 소득자예요. 특히 보험회사, 그다음에 채권 추심회사, 그다음에 뭐 정수기 영업하는 곳,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들 아침에 같이 모여서 조회하고 아침에 교육 같이 받고 그다음에 같이 뭐 미팅하고 팀 미팅하고 그런 다음에 쫙 흩어져 가지고 영업하다가 저녁에 또 모여 가지고 석회하고 이러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프리랜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예요. 그다음에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가. 이 사람이 컴퓨터 쓰고 있어요. 예, 근데 회사에서 준 거예요. 그다음에 CAD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사서 줬어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계속 근무. 매월 계속 동일하게 근무한다고 생각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3.3% 뛰는 프리랜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그러면 그냥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런데 프리랜서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프리랜서가 "나 이거 싫다. 나는 그냥 3.3%만 떼달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남편 그 남편의 건강보험 밑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사대보험을 또 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냥 3.3%만 떼달라. 이런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럼 뭐 사용주 입장에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줄게." 하고 편의를 봐 주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 그냥 사대보험 가입시키는 게 속 편하다.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뭐 임용 계약서를 받아 놓으시든지 각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악덕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로자이냐 사업자이냐 분쟁 여지가 있는 직군들을 써 봤어요. 의료 서비스업, 간병인,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백화점 텔레마케터, 가전제품 설치기사, 매장 매니저, 정수기 방문 관리직, 그다음에 입시학원 강사, 예체능 강사, 보습학원 강사, 어 집 집체간이죠. 집제 차량기사. 아 이거 오늘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 집체가 아니고 집제 차량기사. 그다음에 운송업 집제 트럭 운전기사, 그다음에 택배기사. 이것도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졸면서 했나 봐. 왜 이러지? 죄송해요. 이것도 이것도 지입제 차량 기사를 교육 사업에 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통계조사원, 애견미용사. 네. 여기에 있는 분들 근로자이냐 사업자이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분류하셨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백업 서류를 분쟁에 대비해서 백업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종속성이 판단의 기준이다. 그다음에 외주 제작 용역. 그죠?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가 프로그래머들 외주 많이 주잖아요. 아니면 광고 홍보 같은 거 외주 많이 주고 그러는데 외주 제작 용역 등 도급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인가요? 네, 이것도 종속성이 종속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 행사가 과도하다면 얘네들을 근로자로 보겠다. 그래서 판례가 채권 추심 회사의 직원이 있어요. 얘네들 100% 인센티브제인데 100% 성과급이지만 출퇴근 관리를 하고 사내 규정을 적용하면 근로자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사업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 판단의 기준이다. 네, 아까 말했던 거 써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7가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 지급,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 일주 소종 근로시간을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주휴일.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1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종업원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 알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이렇게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이제 5인 이상이고 5인 미만은 이렇게 4개가 의무 사항이고요. 이 중에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만 교육해도 돼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의무예요. 퇴직금제를 하면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과 근무 형태와 뭐 근무 직업을 불문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거죠.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이 2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얘네들은 의무 교육이라고 한 게 뭐냐면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정일혜 대표님 답 질문 오셨네요. 프리랜서지만 근로 존속 여부가 적용될 경우 프리랜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 시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다 답변 드렸는데. 네. 이 강의 거의 끝났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5대 의무 교육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 법정 교육하는 업체들이 7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붙였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5대 교육에다가 감정 노동자 보호 교육이 있어요. 그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근로하는 콜센터 직원 아니면 무슨 상담원 뭐 이런 사람들 감정 노동자 이 사람들 보호 교육하고 돼 있는데 감정 노동자가 있는데 감정 노동자 보호 교육을 실시 안 하면 이것도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사내 괴롭힘 방지 교육. 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표시해 놨죠. 그래서 5대
7대 의무 교육은 몰라도 5대 의무 교육, 그중에 성희롱이랑 장애인 인식 개선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근로기준법 7가지 얘는 꼭 준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럼 속 편하게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하지만 혼자서 1인 법인으로 가시거나 1인 사업장이면 사실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받기가 힘들어요. 직원 1 명이라도 고용하셔야 정책 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자, 법정 의무 교육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볼게요. 성희롱 예방 교육 안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 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안 했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교육 안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박이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거 안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법정 의무 교육은 꼭 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 좀 초과했죠. 길어져서 죄송한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야, 홍혜성 대표님 이거 지워 주세요. 왜 여기다 낙서하고 그러세요? 네. 이건 공지사항인데 이거 다 아시죠? 지금 멘티 기업들 저랑 2분 빼고 저랑 다 멘티 기업 면담이 끝나서 지금 팀장님들 다 배정시켜 드렸어요.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이현덕 팀장님, 이승숙 팀장님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들 잘 사귀어 놓으세요. 담당자분들 여러분들한테 배정돼 있으시니까. 심상열 팀장님은 이분은 그 얼리버드예요, 얼리버드. 10시에 주무세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녹화로 들으시죠. 근데 이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활동량도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세 분의 팀장님들, 여러분들 멘티 1기 분들 잘 의지하셔서, 물론 제가 컨트롤합니다. 다 전체 컨트롤하는데 실무는 제가 인제 다 몸이 하나니까 실무를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멘티 기업 여러분들은 라이브 특강 지금 계속 무료로 들으시고 녹화본까지 무료로 제공되죠. 그다음에 컨설팅 로드맵 저랑 다 만드셨어요, 2분 빼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자금 조달 코칭, 그다음에 업종 코드, 신용 등급 관리, 연구소 설립, 특허 셀프 출원, 그다음에 노무제도 정비, 정관 정비, 고용지원금 코칭,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뭐 벤처 인증 뭐 이런 고급 인증 서비스, 이것도 제가 받는 가격의 3분의 1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멘티 1기 분들까지만.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조달, 직생 확인 뭐 등등. 이거 서류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다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그 멘티 1기 분들 왜 이렇게 적게 받냐면요. 음 제가 막 원래 받는 대로 하면 부담돼서 받으실 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특별히 해 드리는 거고, 팀장님들이 사실 어 경제적 가치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수고해 주시는 거죠. 예. 다 여러분들 잘 돼서 나중에 큰 회사 돼서 그때 인제 제대로 컨설팅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인제 팀장님들한테 다들 보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정일의 대표님 답변. 프리랜서지만 근로 존속 여부가 적용될 경우. 그러니까 저거죠. 사업 종속성. 예. 내 컨트롤을 받고 있다. 사업 종속성이 사업 종속성이 적용될 경우 프리랜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일단 모든 노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3.3% 뛰었는데 나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안 했어요. 휴게 시간 안 줬어요. 어 저 주휴일 못 받았어요. 주휴일 수당 주세요. 그다음에 퇴직금도 주세요. 그리고 인제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했는데 해고 예고도 안 했어요. 법정 의무 교육 나 안 해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덕 고용주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악덕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그런 직원이 계시다면 예 주저함 없이 4 대 보험 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써 주세요. 이게 정일의 대표님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근로자가 반대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임용계약서 써 주세요. 정일의 대표님 꼭 본인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최기순 대표님. 아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2-3 일에 한 번 꼴로 강릉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면담 일정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계순 대표님이세요. 네. 저기 한한실 대표님하고 최계순 대표님만 저랑 면담을 아직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국현 대표님, 그러면 내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단 김국현 대표님 몇 인 사업장이세요? 몇 인 사업장이세요? 5인 이상이세요? 5인 이상이시면 어 유급 휴일이잖아요. 예. 유급 휴일인데 휴일 날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휴일 근로수당을 주셔야 돼요. 150%. 예. 150%의 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휴일 근로수당. 5인 이상이시면. 이게 원래 30인 이상이었다가 바뀌는 거예요 인제 내년부터 5인 이상으로. 점점 빡빡해지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아마 규정이 만들어졌죠. 그래 가지고 지금 연차가 지나면서 계속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국현 대표님은 휴일 근로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휴일인데 공휴일은 휴일이잖아요. 인제 유급 휴일인데 나와서 근무를 시켰으면 인제 당연히 150%의 임금을 주셔야 되고 밤에까지 일을 시켰다. 그러면 200% 주셔야 돼요. 그럼 그날의 일당이 근무 시간 곱하기 1.5. 예 일당 플러스 근무 시간 곱하기 1.5가 아니고요. 그 시급, 이 사람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8 시간 하면 일당 나오잖아요. 그 일당 곱하기 1.5. 근데 8 시간을 휴일 날 나와서 8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그러면 그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200% 그렇게 되는 거죠. 홍혜성 대표님, AR AR생이 뭐예요? 알바생? 알바생을 AR생이라고 하는군요. 어우 신박한 용어인데.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AR생이 주 15 시간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네. 주 15 시간 이상이면 4 대 보험 가입자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근데 주 15 시간 근무하면 뭐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거 그냥 줘야죠. 주면 되는 거죠. 일단 월급이 얼마 안 되겠죠. 한 70만 원 나오나요? 주 15시간 근무면 월급? 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주면 됩니다. 1년에 70만 원 정도. 또 다른 대표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올려주세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강의가 특히 어렵죠. 어려워서 제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사례를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단톡방에 오늘 강의 소감 좀 쫙 올려주세요. 나가셔가지고. 김국현 대표님, 녹화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녹화본은 멘티 분들은 자동으로 다 발송이 돼요. 녹화본이. 근데 김국현 대표님은 녹화본 보고 싶으시면 10,000원만 추가로 내시면 돼요. VOD. 10,000원만 추가로 내시면 제가 그 김국현 대표님 이메일로 녹화본 링크 보내드릴게요. 김국현 대표님도 만약에 아이템이 있으시면 멘티 2기 하세요. 멘티 2기 좀 이따가 모집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네, 최계순 대표님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 구분 오늘 알았어요. 네, 저도 뭐 강의한 쓰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막연히 알다가 강의한 쓰면서 정확히 구별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테니까 강의 자료 PPT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 들으신 분 다 보내드릴 거예요. PPT가 아니고 PDF로 드릴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단톡방에 소감 좀 써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단톡방에 강의 후기 꼭 남겨주세요. 강의 안에 다 발송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후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